촛불행동TV 개국 4개월 만에 유튜브로부터 수익 창출을 제한당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 비판하는 영상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제한해버린 건데요. 아무래도 복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탄압에는 후원입니다. 촛불행동TV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많은 후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싸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1일에 서울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었죠. 여기에서 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17.15%라는 압도적인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에서 치루어진 대결이라는 점에서 민주당과 국힘 모두 사활을 걸었죠. 그래서 거의 뭐 대선급 보궐선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결과는 일방적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법원 유죄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사람을 사면 복권까지 해가지고 다시 후보로 재활용하는 무리수를 두었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차갑고 냉담한 응징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궐선거 하루 전날이었죠. 10월 10날 국정원이 뜬금없이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국을 요동시켰는데요. 이 국힘당에서는 갑자기 막 부실 운영 사죄하라 이러면서 이제 선관위를 질타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이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이 정책 개입을 한다 이렇게 맞받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궁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작년 4월 7일에 20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소송 중이신 신상철 진실의 길 대표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에서는 아주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 아니시겠습니까, 선생님께서? 2010년부터 지금 뭐 13년째 이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네네. 이 선거 관리 부분을 예.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떠들어도 네. 잘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꿋꿋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제 저희들은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신상철 선생님 얘기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선생님. 얼마 전에 재판도 있으셨는데요. 천안함은 뭐 작년에 딱 끝이 났고요. 대법원 13년 재판. 근데 그건 이제 났고. 승리하셨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대법원의 지금 대선 무효 소송은 작년 3월 9일 날 작년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선 무효 소송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한 달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또 이 소송은 워낙 비중 있는 소송이다 보니까 1심과 2심이 없습니다. 네. 바로 대법원으로 바로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원에다가 놓고 이제 중앙선관위와 이렇게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한 7번에 걸쳐서 논리 공방을 한 끝에 지난 10월 5일 날 대법원에 출석을 해서 변론 기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했는데요. 제가 이런 대선 무효 소송이나 이런 전자개표 시스템에 관심 갖고 분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 인생의 경력 중에 프로그래머로서의 생활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PC가 없던 시절부터 해외에서 제가 핸디 사이즈 컴퓨터를 사서 프로그램을 익히고 특히 병원 전산, 의료기관의 전산 시스템을 다루었던 전산 실장으로도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또 대학에서는 병원 전산학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의도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활용한 어떤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상하게 제가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 관리 시스템들을 좀 들여다봤더니 좀 지나치게 장난을 많이 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동안 주장하시던 것을 국정원이 지금 갑자기 주장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민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생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질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정원이 왜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부정선거 이슈를 이렇게 제기한 겁니까? 금방 우리 백자 대표님께서 제가 이슈를 제기하던 거를 국정원이 제기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저는 전자개표기를 활용해서 어떻게 선거 결과를 조작하는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 시스템은 부정선거가 용이하고 언제든지 전 개표를 바꿀 수도 개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은 실제로 여태까지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네. 저는 여태까지 있었던 부정선거를 분석하는 것이고 국정원은 그것은 부인한 채 부정의 가능성이 있으니 경고한다. 그럼 결론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것이 될 터인데 아마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충분히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순서대로 조금 이제 와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국정원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슈를 던진 데에는 중요한 것은 이 전자개표 시스템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더 이상 써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을 계속 썼다가는 저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이루지도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들통나서 국민들한테 큰일 나겠다. 즉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시스템의 단점들, 문제점들, 부정 내용이 다 드러날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먼저 던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이제 뜬금없는 얘기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일단 둘로 나눠보죠. 왜 하루 앞두고 발표를 했느냐는 부분은 저 뒷부분에서 결론 내기로 하고요. 우선은 이 부정선거 이슈를 왜 제기했는가 라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국정원이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한 이유, 네, 그것이 뭔지 한번 선생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제가 먼저 한번 우리 백자님한테 한번 제가 한번 여쭤보죠. 우리 전자개표기를 왜 쓸까요? 한번 우리 백자 대표님 한번 생각나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 생각에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거, 그 다음에 좀 빨리 하는 거 이런 거 아닐까요? 확실하고 빨리 한다. 네. 그러면 네. 제가 또 우리가 전자개표기는 마치 금방 우리 백 대표님, 백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하고 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ATM기 쓰잖아요. 현금 출납기. 돈 뽑는 거. 그거를 왜 쓰는가를 한번 보죠. ATM기를 왜 쓸까요?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편리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경제적입니다. 그죠? ATM기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다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ATM기의 특성은 첫째는 편리합니다. 그죠? 빈번한 입출금 업무를 위해서 은행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가까운 데서. 그리고 편의점이나 아무 데서나 우리는 돈을 뽑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편리합니다, 분명히. 그리고 은행 가서 번호표 뽑을 필요도 없으니까 신속하죠. 은행원에게 통장 주고 받을 일도 없으니까 신속합니다. 그리고 정확하죠. 요즘 ATM기 하면서 100만 원을 뽑는데 5만 원권 20장을 누르면 정확하게 5만 원권 20장 나옵니다. 거기에 한두 장이 만 원짜리가 살짝 끼어 나오고 그런 거 경험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또 주말이나 휴일이나 그럴 때도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해 주죠, 분명히. 그러면 전자개표기가 과연 그러한가 냉철하게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죠? 전자개표기를 왜 쓰는가? 편리한가? 아까 편리할 것 같다 또는 정확할 것 같다 했지만 편리한가라고 보면 우리나라 투표소가 몇 개냐면 14,464군데예요. 14,464군데에서 투표를 합니다. 우리 백자 선생님 투표하신 곳도 지난 대선에 전국에 14,464곳 중에 한 곳에서 하셨어요. 그거를 투표가 끝나고 나면 이동을 합니다. 투표함을 어디로? 개표소로. 전국에 그러면 251군의 개표소로 14,464곳이 이동하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서 봉고차를 대기해놨다가 경찰하고 선관위 직원이 박스를 저렇게 오른쪽 사진처럼 이동을 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엎어서 개표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3,4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3,500만 잡고요. 14,464곳의 투표소에서 3,400만이 투표를 하면 평균 2,350장입니다. 호남 지방의 섬 지역을 빼고 도심지를 평균 3,000장으로 잡아보자고요. 그럼 밑에 있는 사진처럼 큰 테이블에다가 쏟아놓고 기껏해야 3,000장이니까 여당 5명, 야당 5명, 10명이 마주 앉아서 1인당 몇 장씩 세알리면 될까요? 300장이에요. 1인당 300장. 어차피 투표할 곳에는, 그죠? 투표한 곳에는 여당, 야당 참관인들 다 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저기다가 시민사회 단체들도 오고 주민들도 둘러싸고 해서 전부 다 축제처럼 개표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에서는 CCTV 돌리고 주민들은 핸드폰으로 찍고 네. 하면서 3,000장을 10명이 분류하는 행위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박스를 이동을 합니까? 현장에서 바로 투개표하면 우리가 선거 중에 제일 정확한 선거는 초등학교 반장 선거예요. 기계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이동한다? 초등학교 반장 뽑는데 그 표를 가지고 교무실 가서 분류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뽑습니다. 네. 저렇게 편리하단 말이죠. 그럼 저렇게 편리한 걸 놔두고 왜 이동을 할까요? 자, 두 번째로 예. 신속한가 한번 보죠. 신속한. 네네. 새벽까지 예사로 돌리죠. 예, 그죠? 그렇죠. 아주 오래 걸립니다. 전자개표기 예사로 새벽까지 돌리잖아요. 예예. 그러면 12시 넘으면은 아이고 졌구나 대부분 포기하고 잠을 잡니다. 네. 그리고 새벽에 역사가 바뀌죠. 맞아요. 이게 신속합니까? 아. 자, 아까 금방처럼 전국에서 투표 한 곳에서 엎어놓고 개표를 하면 불과 3,000장을 10명이 나누는 거니까 1시간이면 끝납니다. 대선 같은 그러겠네요. 경우에. 투표함 이동하는 동안에 끝나요. 그럼 훨씬 편리하고 신속한데 자 정확하기는 한가? 그 다음 보시죠 한번. 네. 정확한가? 그럼 예. 매번 선거 때마다 이 미분류표라는 것이 저 오른쪽 보면 미분류 해놨지 않습니까? 네네. 마치 저기는 무효표가 나오는 것처럼 된 공간인데 참관인들도 저걸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무효표가 나오는가 보다 착각하는데 저쪽으로 표를 쫙 몰아줍니다. 미분류 저거를 어디선가 분류를 하게 되는데 네. 창원시 여창구 복림 제5투표구는 미분류표가 무려 80.9%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왜 기자들이 기사 안 쓰니까 1902명이 투표를 했는데 어이구. 1538표가 제대로 분류되지 못하고 미분류표로 모였습니다. 이야. 저런 기계를 왜 쓰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 저렴한가? 저렴한가는 보면, 이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이거 전국에다가 개표한다고 다 깔아놓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편리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저렴하지도 않은데, 이거를 왜 쓸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 답이 있습니다. 편리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비용 절감도 안 되긴 전자개표기를 왜 사용해야 하나? 해답은 미분류표입니다. 해답은 미분류표예요. 이 미분류표가 뭐냐면 한 가지 더 개념이 있어요. 혼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섹션에서 혼표. 네. 혼표의 혼자가 뭔지 아십니까, 대표님? 뭐 혼란스럽다 이런 거 아닌가요? 혼합한다는 뜻이에요. 혼합한다. 예. 혼란스럽기도 하겠네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A 후보 라인에서 B 후보의 표가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한번 A 후보 라인에서 A 후보 라인에서 B 후보 표가 나오는 현상. 네네. 그러면 자 그럼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예. 자 혼표와 미분류표 10수년간 진화 발전한 개표 부정의 역사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혼표라는 것은 2012년 12월 19일 날 이 혼표 혼자는 이게 혼란스럽다는 뜻도 돼요. 네. 자, 요게 2012년 12월 19일 날 박근혜 라인에서 나온 문재인 후보 표예요. 박근혜 라인에서 이 표들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반듯하게 잘 찍혀 있는 표가. 네. 자, 100번 양보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한지 아십니까? 날씨가 추워서 기계적인 오류가 발생했답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날이 춥다 보니 기계가 오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출력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 다음 한번 보시면 박근혜 라인이에요 이게. 밑에 1번 박근혜라고 적힌 거 보이십니까? 네네. 그런데 투표용지에는 문재인 동그라미 딱 찍힌 게 그 라인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몇 프로냐? 3% 내지 4%. 어이구. 즉 100장의 서너 장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됐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고무줄로 묶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100장 단위로. 이걸 혼표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2012년에 선관위가 한 개표 조작의 현장입니다. 네. 2012년 작품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후에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는 이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2012년에 발생했던 이 혼표 현상이 2014년에도 발견이 됐습니다. 언제냐면 네. 정몽준, 박원순 했을 때 박원순과 정몽준이 서울시장에서 접전을 했는데 박원순 51%, 정몽준 35%로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격차가 발생할 때에 보였습니다. 그 옆에 영상 보이죠? 정몽준 라인이 있는데 그러네요. 박원순 동그라미 잘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렇게 잘 찍혀 있는데 다른 라인에서 표가 나온다. 제가 프로그래머기 때문에 저거는 오류일 수가 없습니다. 몇 장당 한 장씩 몇 프로 세팅하게 되어 있다면 100장당 몇 장씩 전 라인으로 들어가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사진 한 장만으로 저런 기계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네요. 저 현상이 저렇게 A 후보 라인에서 B가 나오는 혼표 현상은 바로 저 영상 2014년 6월 4일 이후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은 너무 빤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현상은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가공할 만한 것이 미분류표라는 부분인데요. 그다음 미분류표 한번 따라 한번 보시죠. 네. 미분류표를 보시면 재확인이 필요한 재확인 대상표란 뜻이에요. 재확인이 필요한. 그러니까 이 표는 선이 물려 있거나 아니면 잘못 찍혔거나 매우 희미하게 찍혔거나 또는 두 사람을 찍어놨거나 미분류표는 무효표를 포괄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분류표는 무효표를 포괄합니다. 저기 노란색 동그라미 쳐놨죠? 네네. 다른 라인에는 각 후보별로 분류되는 코너입니다. 투표 용지를 딱 물리면은 쫙 돌면서 저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선관위는 저걸 투표지 분류기라고 부르지만 천만에요. 저건 전자개표기입니다. 옆에 서버도 있고 프린터도 있고 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전자개표기인데 그냥 투표지 분류기라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전자개표기인데 저렇게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현장에서 참관하셨던 분들도 아마 지금 제 말씀을 들으시면 저런 게 있었나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쪽으로 모이는 표들은 무효표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무효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표들이 무려 5배나 많게 저쪽으로 모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대 대선, 20대 대선 때 작년이군요. 그죠? 20대 대선 때 미분류표가 무려 5.8%예요. 5.8%. 전국적으로. 그 무효표는 얼마나? 0.9%입니다. 즉 6배나 많게 미분류표가 나왔다는 겁니다. 6장 중에 한 장은 무효표인데 나머지 5장은 정상적인 표라는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문재인 동그랗게 찍혀 있는데 미분류로 나오잖아요. 정확히 찍혀 그러면 박근혜, 문재인 이거는 2012년 데이터입니다. 박근혜보다 문재인 표들이 미분류로 많이 나온다고 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자개표기 상으로 박근혜 대 문재인에서 압도적으로 박근혜가 더 많게 포션을 받는 퍼센테이지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분류표로 쌓여서 이쪽 미분류로 던져진 표 혹시 우리 대표님 던지기 수법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던지기 수법 모릅니다. 마약 범죄 때 가끔 나오는 용어가 던지기 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탁 이렇게 저기 무슨 우체통 밑에다가 살짝 넣어두면 서로 약속해서 가져가고 이걸 던지기 수법이라고요. 저는 이 전자개표기에서 미분류표로 휙휙 던져주는 걸 미분류표 던지기 수법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정상적인 표를 저쪽으로 던져주면 누군가가 저걸 가져가서 분류를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저거를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정상적으로 펼쳐놓고 분류를 하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네요. 네. 그건 이제 눈으로 확인해 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심사 집계부로 가져갑니다. 어디로요? 심사 집계부로 가져가는데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물론 참관인이 달려가서 이거 왜 이쪽으로 가져가느냐? 이거 우리 앞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네네. 분류를 시킨 참관인도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참관 희망하는 사람들, 특히 민주당 성향이거나 우리 진보 성향의 참관인들한테 얼마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가 단적인 부분이 바로 저런 부분이에요. 저런 식으로 던지기 수법으로 정상적인 표들을 미분류로 몰아놓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다른 공간에서 참관인들이 잘 알 수 없는 네네. 곳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임의로 분류한다? 그거는 범죄 행위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건 불법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렇죠. 명백한 불법이죠. 그런데 야. 미분류표라는 것이 뭡니까? 재확인 대상표잖아요. 예.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재확인 대상표를 선관위 직원이 재확인을 위해서 가져갔다 그러면 그거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합법적인 것처럼 인식이 되죠. 예. 그런데 선관위 직원이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보는 앞에서 분류해라는 것도 정당한 요구죠. 네네. 그러한 정당한 요구를 하는 참관인이 극히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분류표가 대량 발생시키는 현장, 던지기 수법으로 날아가는 현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예. 미분류표 대량 생산 현장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2014년입니다. 야. 미분류라고 되어 있는 곳에 전부 박원순이네요. 그러네요. 이때는 압도적으로 박원순이 여론조사로 박원순 후보가 51대 39로 앞선 상황에서도 이렇게 미분류 쪽으로 막 던지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쪽에 있는 참관인들이 잘 닿지 않는 공간에서 임의로 분류를 했다. 그 분류가 끝나면 공표하고 끝나버린다. 라는 겁니다. 야, 선생님.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네네.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제가 2012년 때도 그렇고 늘 주장했던 중에 전자개표기를 통한 조작이 먹혀 들어갔을 때 박빙인 상황에서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조작이 예사로 일어난다. 가장 쉽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것처럼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도 미분류표 던지기 수법으로 저렇게 모으는 것이 영상으로 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영상 저를 한번 비춰봐 주세요. 예. 금년 보궐선거처럼 강서구의 보궐선거처럼 네네. 사전에 우리가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10% 이상의 격차, 적어도 15% 정도의 격차가 날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그렇다면 이렇게 격차가 크면은 과연 저러한 수법으로 미분류표를 던지게 하는 거를 할까 하지 않을까는 초미의 관심사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할까 안 할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그래서 사전에 일찌감치부터 저 영상을 굉장히 유포를 했습니다. 저는. 예. 선거 전날에도 저거 돌리신 걸 제가 봤습니다. 트위터로, 카톡으로, 텔레그램으로 막 날리면서 2014년에 압도적으로 격차가 나는 상황에서도 저들은 미분류표를 통한 조작을 시도했다. 그러니 이번 강서구의 보궐선거에서도 저러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참관인들은 미분류표를 집중 감시하고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된다고 계속 제가 떠들기도 했었거든요. 자, 이거를 국정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미분류표를 조작하는 방식이 이미 국민들한테 들켜버린 거예요. 2012년 이후로 몇 차례의 소송도 있었고 작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제가 대선 무효 소송까지 제기해서 지금 대법원의 소송이 진행될 만큼 이 사안은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저러한 현상을 나타난다. 저러한 식으로 선관위가 부분적인 개표 조작을 한다고 하면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차단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이번에는 무리하지 말라는 거였나요, 그럼?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이런 짓을 똑같이 했었다면 마찬가지로 저는 데이터를 입수해서 이 영상까지 촬영한 것까지 해서 또 공개가 되면서 이 결과는 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스템을 폐지하거나 시스템을 못 쓰거나 전량 수개표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 때 저들의 목적은
이러한 개표 부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하고 국민들한테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제대로 하라는 선한 뜻이 아니라 예. 이러한 전자적인 방식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자개표 시스템은 너무나 야만적이고 너무나 초등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어림도 없다. 그러니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낫다라는 저희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지금 이번에 국정원에 네네. 했던 부정선거 이슈의 논란의 핵심입니다. 그것이. 아, 그렇군요. 야, 선생님 그 이번에 저희들이 궁금했던 걸 그냥 아주 핵심적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영상은 어떻게 촬영이 된 겁니까? 이 영상을 갖고 네네. 있는 네티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개인의 블로그에다가 네. 이렇게 올려놓고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한번 그 다음 거 한번 보시죠. 이거 끔찍한데요, 이거 보니까. 자, 미분류표를 만드는 미분류표 던지기 하는 수법의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걸 네. 보시면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야바 일꾼들 모르겠죠. 같은데, 그죠? 예. 이렇게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표가 있고 왼쪽으로 빠지는 표가 있죠. 아, 예. 오른쪽으로 빠지는 표는 뒤에 뭐 인쇄한 게 안 보이죠. 그죠? 아, 이름이 써 있네요. 그런데 왼쪽으로 빠지는 표들은 인쇄한 게 보이죠. 이 차이가 뭐냐면 자, 그죠? 오른쪽하고 왼쪽은 모이는 게 패턴이 다르잖아요. 네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A 섹션은 제대로 후보별로 분류돼서 들어간 표들입니다. 아하. A표는 제대로 분류돼서 들어간 표입니다. B표, 저쪽 B쪽은 네네. 전부 미분류표인데 제가 미분류표구나. 아하. 분류하러 들어갈 때 종이를 뒤집어서 넣게 되면 저쪽으로 갑니다. 무슨 얘기냐? 투표용지를 쏟아 붓잖아요. 예. 그죠? 투표용지를 쏟아 부으면 그 앞에서 이 개표 사무원들이 쭉 모아서 쫙 정렬을 해서 기계에 물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릴 때 투표지를 정렬을 할 때 의도적으로 뒤집으면 컴퓨터가 저기 그 전자개표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저쪽 미분류로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럼 저만큼의 미분류를 얼만큼 보내냐? 그럼 저걸 가지고 싹 전부 모아서 뒤쪽 심사집계표 쪽 와서 임의로 개표 사무원들이 임의로 분류를 해도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저것도 미분류표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니,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저거를 저쪽으로 보낼 때 그걸 뒤집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쏟아부었을 때 그걸 정리할 때 수천 장에 쏟아부으면은 전부 둘러서서 모아가지고 쭉 정렬해서 저기 전자개표기에 물릴 만한 상황으로 뭉치를 만들잖아요. 예. 그죠? 그럼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이 실수로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모으는 사람은 누굽니까? 참관인들인가요? 아니면 바로 그게 개표 사무원이거든요. 개표 사무원 부분은 자, 그다음 보면은 제가 조금 이따 개표 사무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까? 예. 아유, 흥미진진합니다. 그다음 보시면 한번 보세요. 네. 자, 그럼 이 영상을 보시면 궁금하죠. 작년 12월 작년 2022년 3월 9일 작년 대선 미분류 동영상은 없나? 아직 확보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쏟아져 나왔는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바로 고단 페이지에 이렇게 1등이 창원 오창구 아까 말씀드린 게 80.9%예요. 아, 이게 작년 대선이었군요. 이게 개표 상황표입니다. 개표 상황표. 이 개표 상황표를 어떻게 입수를 했는가? 대선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표소에서 한 동네, 즉 14,464 우리 국민 누구나 가서 투표한 곳이 14,464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네. 그 한 군데를 우리 백자 선생님께서 투표하신 그 동네 있잖아요. 예. 그 동네 전체를 개표한 것이 이 한 장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개표 상황표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이 개표 상황표는 몇 장이 만들어질까요? 14,464장이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런데 사전선거도 있고 거소선상도 있고 선상투표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2만 장 가까이 됩니다. 이 개표 상황표 전량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죠.
저희가 네네.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까 중앙선관위가 우리는 저런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지역 선관위에 알아서 요구하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네. 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관위가. 그래서 우리 네티즌들이 전국의 지역 선관위에 저걸 전량을 개표 상황표를 정보공개 청구로 요구를 해서 석 달에 걸쳐서 전량을 다 받아냈습니다. 야. 저 데이터를 다 받아내어서 엑셀표에 집어넣은 거예요. 예. 이 개표 상황표에는 현장에서 몇 장의 미분류표가 발생했는지가 옆에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부입니다. 예. 원부.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저 데이터가 없어요. 저거는 오로지 지역 선관위에 있는 저 개표 상황표 원부에만 있습니다. 저런 원부를 전량 입수해서 분석하지 않고 개표가 부정이다 어떻다 선거 때마다 진 쪽에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쪽에서 지금 제기하고 저쪽에서 지금 저쪽 제기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미흡한 겁니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원 데이터를 가지고 전량 분석해서 개표 부정을 찾아내야 제대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작년에 1등이 창원 어창구 복림동이 80.9%, 2등은 서울 금천구예요. 그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서울 금천구는 72.7%. 네네. 무려 976명이 투표를 했는데 710장이 미분류로 나왔다. 이거는 말이죠.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봤을 때 몇 퍼센트의 미분류가 나오게 세팅하도록 돼 있나? 아니면 원격 조정했나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 정도로 7%를 넣는 게 70가 들어간다든지 8%를 넣는 게 80%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야, 7%만 나와도 이상한 건데요, 이게 선생님. 네. 7%만 나와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계가.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100명이 가서 투표를 했는데 그중에 7명이 잘못 투표했다 해도 문제인데 70명, 80명이 잘못 투표했다? 정상적인 표가 저쪽으로 빠져나오도록 만든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럼 왜 저런 짓을 하느냐? 중요한 것은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럼 얼마나 발생시켰는가? 자, 그 다음 보면은 미분류표를 과연 얼마나 발생시켰나 전국 지역 선관위 정보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미분류표 197만 장, 무려 200만 장 가까이 나옵니다. 197만 장의 미분류표가 발생했고 이 미분류표는 과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나왔고 무효표도 2배 이상 나왔습니다. 30만 7,545표가 무효표로 나왔습니다. 이 지금 작년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2022년 3월 9일 대선입니다. 미분류표 197만, 무효표 30만 7,545 표가 나왔는데 이렇게 무효표라는 거는 잘못 찍은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나왔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표가 미분류표로 모아진 게 197만 표인데 만약에 오손시키거나 인주가 묻었거나 나중에 훼손되거나 하면 전부 무효표가 되죠.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미분류표와 미분류표를 분류하는 데서도 참관인이 입회하에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아니면 참관인들이 투명하게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그거는 부정선거를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네요. 역설적으로 이런 스타일로 이런 방식으로 미분류표를 만들고 무효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전자개표기를 쓰고 있다라는 말이 정답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리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고 신속하지도 않고 경제적이도 않은 기계를 왜 쓰느냐? 이렇게 미분류표를 모아서 참관인들 모르게 국민들 모르게 옆으로 빼내는 표들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불렸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울산광역시 농소일동 관내사전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보면은 인쇄가 활자로 정확하게 인쇄가 된 것들이 있잖아요. 저거는 전자개표기를 빠져나올 때 기계가 찍는 겁니다. 기계가 카운트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사람 손으로 쓴 거 있잖아요. 저거는 미분류표를 분류하고 난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저거 해석을 빨간 마킹한 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자개표기를 돌렸더니
이재명 후보는 2,433표가 나왔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는 2,187표가 나와서 예. 24대 21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긴 것이죠, 그죠? 네네. 울산광역시 농소일동 관내사전 어허. 이재명 후보가 2,400, 2,400. 윤석열이 2,100. 2,100. 네네. 그런데 미분류표가 302장이 나왔는데 그거를 대표 사무원이 어디 가서 싹 나눴는데 아하. 이재명한테는 120표를 주고 윤석열한테 141표를 줬네? 151표를 줬네? 네네. 24대 21이 왜 미분류표에 가서는 12대 151이 됐을까? 그럼 저 미분류표를 정당하게 분류했는지 합리적인 의문이 들죠? 네네. 그러면 투표용지 가져와봐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네네. 그걸 요구한 겁니다. 제가 대선 무효 소송을 하는 것은 투표용지 가져와봐. 내가 다시 알려볼래. 그리고 이미지 스캔 파일 다 가지고 와. 전량 대조해볼래. 중앙선관위는 택도 없다. 그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고 끝까지 안 줍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겁니다. 예. 저 데이터. 그러면 저런 데이터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겠거니 천만에요. 전국의 무려 70% 이상이 저런 형식으로 분류됐다면 국민들이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데이터도 한번 보세요. 예. 샘플로 두 번째 샘플. 네네. 안동시. 안동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고향이잖아요. 어허. 예, 이재명 대표 고향이라서 상당히 경북 중에서도 선전한 곳입니다. 저기는. 예예. 네, 그런데도 졌습니다. 이재명 3,256표, 윤석열 5,579표예요. 네. 그러면 뭐 55대 32로 졌네요. 그죠? 네네. 그래도 반타작 이상은 했잖아요. 그죠? 네네. 절반 이상은 했지 않습니까? 그죠? 55대 30이면. 음흠. 그런데 122대 311로 나누면 3분의 1밖에 안 주잖아요. 네. 저런 스타일입니다. 저렇게 미분류표를 저렇게 나눠가지고 예, 윤석열 쪽으로 몰아주는 저렇게 거군요. 미분류표를 어허. 전국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도록 분류한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야. 압도적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자개표기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미분류로 나오는 곳이 있잖아요. 예. 그럼 전자개표기로 나오는 곳을 거의 90%니까 그죠? 네네. 95%가 전자개표기로 나오니까 모집단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네. 모집단.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이 미분류로 간다면 미분류라는 것은 도장을 잘못 찍었거나 희미하거나 훼손됐거나 두 사람을 찍었거나 등등은 지지 성향과 관계없잖아요. 네네. 나이하고 관계없죠. 네. 연령하고 관계없죠. 성별하고 관계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무작위성이라 그래요. 무작위. 예. 그러면 모집단 대다수의 사람들의 비율과 일부분 빠져나온 부분 집단의 비율은 유사하게 나와야 된다라는 게 통계적인 원리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저렇게 압도적으로 모든 것이 저렇게 다르게 분류가 됐다고 하면 의도적으로 저거는 분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누가 분류했느냐? 예. 그게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보시죠. 네네. 개표 사무원의 실체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저 개표를 하는 사무원들을 뽑느냐라고 예.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개표 사무원을 뽑지 않은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요? 예. 보다 보십시오. 누가 분류하나. 개표 사무원 자격 제한이 없습니다. 어허. 참관하러 가려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도 참관하러 가야 돼. 이번에는 내가 참관 한번 해볼래 그러면 네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어야 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참관인 권한은 특허기 현장에 가서 둘러보고 필요하면 사진도 찍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표 사무원은 표를 가지고 직접 개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근데 자격 제한이 없다? 오, 중국 사람도 되겠네? 바로 그겁니다. 중국 사람이 개표 사무원으로 취직이 됩니다. 임시직으로.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라고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네, 자, 고단 보십시오. 이제 물어봤습니다. 선관위한테. 중국인이 개표하는 게 말이 돼? 그랬더니 중국인이 개표할 때 더 중립적이랍니다. 야, 이 미친 이걸. 선관위 답변이. 그러면 우리 그저 연변에 우리 동포분들을 폄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예. 그러면 자격이 어떻게 되나 보게 되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표 사무원을 모집하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위촉하는가 그렇습니다. 기준도 없고 이거는 선관위 자기 마음대로. 야. 개표 사무원의 일부가 중국인 연변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것인 걸 의미하고 예. 왜 개표 사무원들 중에는 개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임시직으로 또는 린턴으로 근무하다가 나중에 정규직으로 가는 그러다 보니 선관위 쪽에서는 그런 취업 비리가 왜 그렇게 나타나는가라고 의결이 되죠. 그다음 특정 세력의 집단적 예, 예. 개표 사무원 위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네. 특정 세력은 뭘 말합니까?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종교 세력까지도 포괄적으로 집단적으로 개표 사무원 위촉을 한다고 해서 이걸 막거나 이걸 검증하거나 이 명단을 제출하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매번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죠. 총선 때 논란을 일으킨 중국인 개표원들 이번에 대선 또 등장한답니다. 선관위는 공개 모집하지 않고 특정 단체로부터 위촉받아 승인해서 논란을 더 키웠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제목 충격적이네요. 중요한 것은 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개표를 하는데 네네. 굉장히 중요한 데서 이렇게 나온다. 자, 1000명이 있어요. 1000명. 네. 1000명이 있어서 500, 그 중에 절반 정확하게 500명은 민주당 성향 500명. 예. 또 500명은 국진당 성향 500명을 딱 정확하게 모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예. 그리고 1000명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모두 다 뭔가를 준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에 정직하게 있는 대로 만약에 자기가 뭔가에 기록하는 것을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 간섭할 수 없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자신의 익명성도 보장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네. 범죄를 저지를 잘못된 조작된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놓고 볼 때 정확하게 5대5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건 들키지 않잖아. 그러면은 하나 내가 슬쩍 해도 돼 하는 사람이 이쪽도 존재하고 저쪽도 존재하겠죠. 네네. 그렇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비슷하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성향상 어느 쪽이 다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네네.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집단이 조작이나 그런데 가담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는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자기 편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처럼 또는 분위기가 그렇게 하라고 자기를 쓴 것처럼 그렇게 분류를 해도 마치 그것이 자기들만의 그거인 것처럼 인식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면 어디서든지 개표 부정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선거의 결과를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 수준이에요. 저한테 다 들켰으니까. 그러니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외 판매까지 하잖아요. 네. 한번 쳐보십시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핸드폰으로 한번 쳐보시면 우리나라 선관위에서 우리나라 선거관리 시스템 이 전자개표기를 해외에 판 곳마다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유혈사태가 일어나고 대선이 되고 기르기스스탄, 콩고, 케냐, 중남미,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후발 민주주의 국가마다 판매한 것마다 다 난리가 납니다. 네. 우리나라 선관위 시스템으로 국가 망신시키고 있어요. K 일렉션. 우리나라 K만 붙으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K 문화, K 팝, K 푸드, 그죠? K. 네. 그렇게 근데 K 일렉션만큼은 우리나라를 망신시키고 있는데 그러나 역설적으로 K 일렉션은 전 세계에 수출되고 저러면서도 결국 이 K 일렉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이 선거 시스템은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이 야 내가 이렇게 속았구나. 사람은 진보고 보수고 목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속았다는 데 분노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게 되는데 국정원이 딱 나서서 이거 계속 썼다가는 우리 보수 진영 무너지게 될 거야라는 위기감을 갖겠습니까? 안 갖겠습니까? 왜냐하면 국정원의 전산 시스템은 이 중앙선관위의 이 시스템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국정원에서 이 시스템을 바라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에는 그런 짓 하지 마라고 말을 하고 싶어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선관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죠? 네. 국정원에서 선관위원장한테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안 됩니다라고 했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중앙선관위원장님은 이 사실 전혀 모르실 겁니다. 선관위원장님은 임시직이에요. 비상임이에요, 비상임. 예. 대한민국 중앙선관관리위원장은 대법관이세요.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의 위원장을 하고 계신데 네네. 비상임이죠, 비상임. 예. 비상임이다 보니 업무에 세세하게 모릅니다. 우리 선관위원장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분인데 그 옛날 박근혜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받았던 노태강 씨 문체부 차관 기억하십니까? 네. 노태강 문체부 차관 그분 동생 되시는 분이세요. 네? 그렇게 굉장히 민주적이고 굉장히 진보적이고 지금 현재 대법관님들은 대한민국 대법관님들은 우리나라 사법연수상 가장 민주적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다면 당장 이 시스템을 절대 못 쓰게 만들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도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정보관리라는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의미로 하루 전날 발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니겠는가.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러면은 선생님은 국정원이 선관위한테 야 지금 계속 그런 수법 썼다가는 안 될 것 같아 하지 마라 더 이상 라고 신호를 준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은 왜 이 개표 이거 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전날 이를 영상을 뿌리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보신 겁니까? 만약에 선관위가 네네. 자 이번에 17.5% 지금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7.5%로 차이가 끝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불과 2시간 전에는 보면 22%까지 벌어져요. 22%까지 벌어졌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확 좁혀지는데 네네. 20%대와 10%대의 격차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 가서 그나마 20%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정보 공개 청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분석해보면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어떻든 그와 상관없이 이러한 것을 해서 그 내용이 소상하게 알려지게 된다면 내년 총선 이전에 자신들의 개표 부정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면 내년 총선 말아먹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도 분석해내거나 아무나 범접하기 힘들 만큼의 완벽한 부정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목적도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그렇죠. 네. 완전히 결과적으로 기계를 뜯어보지 않는 한 밖으로 저렇게 아예 안 보이게. 기계를 뜯어보지 않는 한 문제점을 찾기 어렵게 만들어버리면 방법 없는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그걸 누가 현장에서 망치 들고 깨가지고 부숴보자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가 말하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편한 얘기지만, 제가 갑자기 돌아서, 그러한 것을 만들어주는 미션에 참여를 해서 완벽한, 아무도 지도새도 모르게 할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한다면 아마 컴퓨터 프로그램 조금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게 만들 겁니다. 그럴 만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써왔던 시스템은 중등 수준도 안 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조금만 아는 사람이 들여다보면 다 들킬 만큼 조작이 만연해 왔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당사자이고 사실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바꿔버렸으니 피해자는 국민이죠. 근데 피해 당사자는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상당히 지금 아니 선생님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작년 대선은 사실상 민주당 정권에서 치른 선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 들어보면은 뭐 저 창원이었나요? 80%가 미분류표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건 민주당에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긴 한데요. 중요한 네. 것은 네네. 민주당 내에 검증 시스템이 존재하겠죠. 예. 존재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제가 주장한 내용들도 그렇고 면밀하게 검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검증을 하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데 해박한 사람들이 검증을 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활동했던 지난 10년 이상 해온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야 되고 자문도 구해야 되고 정보도 교류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네네. 검증하는 분들이 법조인, 법률 쪽 분들이 중심이 돼서 판단을 하려다 보니 중앙선관위 쪽에서 의도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에 경도되어서 판단하는 바람에 현재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엄청난 비극입니다. 예. 내년 총선 이대로 가서 될까라는 부분이 너무나 걱정됩니다. 그러네요, 선생님. 해법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수개표. 수개표. 전자개표기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가장 수개표. 빠르게, 정확하게, 그렇죠. 경제적이고. 그렇군요. 자, 고다음 자료 한번 보시죠. 예. 네, 고다음 자료들 보시면 독일, 프랑스는 수개표합니다. 네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그렇습니까? 헌법으로. 예. 메르켈 총리 아시죠? 예. 메르켈 총리 2002년에 메르켈 총리 동독 출신이고 핵 물리학 그 학자인데요. 네네. 메르켈 총리하고 그때 트리더 누굽니까? 있습니다. 예. 2002년 때 전자개표기를 독일은 1998년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02년 때 일반 국민들이 이런 전자개표 시스템은 위헌이다. 어떤 시스템이든 우리 국민들이 전문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검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위헌 제기를 했는데 독일의 헌법재판부에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예.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에 의해 투표의 핵심 과정과 개표 결과가 검증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투명한 투표함을 사용해라. 투표함을 이동하면 불법이다라고 해서 불법이다. 그 이후로 수개표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 투명 투표함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투표해 보신 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투표해 보신 분들은 저 투명 투표함이 아닌 상자 박스나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저걸 표를 집어넣었던 기억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다 그렇게 그러면 하죠. 손바닥 안에다가 투표 용지를 몇 장을 집어넣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투표 용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선거 하루 전날 막 찍어가지고 샘플러도 찍어보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요한 건 뭡니까? 1년 번호가 없죠. 우리 투표 용지에는 1년 번호가 없습니다. 1년 번호가 없다는 것은 몇 장을 복사해서 집어넣어도 알 방법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네. 그게 현재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5,200만에 불과한데 프랑스는 인구가 6,800만이고요. 예. 독일은 인구가 8,300만입니다. 즉 유권자도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네네. 그럼에도 수개표를 한다는 거죠. 야. 수개표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러네요. 국정원이 개표 부정선거 문제 이슈를 들고 나온 지금 이 상황이라면 우리는 수개표 외에는 선택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전자적인 방식으로 개선했다 어쨌다 저쨌다 하는 얘기에 혹하거나 민주당이 그냥 용인하거나 넘어갔다가는 내년 총선 우리는 지옥을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떤 검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좀 충격적입니다, 선생님. 근데 아까 선생님 이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보궐선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게 20%대의 차이를 17%대로 낮춘 건 아니냐. 사실 이건 이제 의문을 던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럼 이게 국정원 데이터를 네네. 지금 정보 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예.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아까 보셨던 개표 상황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개표 상황표만 입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간대별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대별로.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미분류표를 어떤 방식으로 분류했는지 데이터를 뽑아낼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야 그것이
자연적으로 나타난 현상인지 네네.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현상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그에 네.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국정원이 하루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그렇게 생각하면 선관위한테 이번에는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하나는 좀 그렇게 뭔가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뒤에서는 그런 조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자, 중요한 것은 네네. 이 이슈를 국정원이 제기함으로 인해서 네네. 다시 말해서 보수 집단, 네. 지금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세워놓고 몰아치고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부정선거 시스템을 이렇게 놔둘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부실 관리하느냐, 어허. 다 그치고 중앙선관위원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죠. 네.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 위원장은 네.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네. 임명한 민주적인 인사로서 노태학 위원장이 현재 선거관리위원장이고 대법관입니다. 네. 그러니 민주당이 마치 자기들이 욕먹는 것처럼 같이 주눅 들어 있어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객 전도입니다. 주객 전도. 예. 주인공 누가 피해자인데 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피해본 당사자인 민주당은 2012년 문재인 박근혜 때 개표 부정으로 패배했거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이재명 때 패배한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이 네네. 마치 지금 이 부정선거에 자신들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고개 숙이고 있는 이 현상이 얼마나 웃기기 짝이 없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중요한 이슈도 먼저 이슈를 던져버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교체하거나 시스템을 새로운 걸 넣는 데에 주도권이 누구한테 갑니까? 네. 그리고 국힘당이 갖겠네요. 선관위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자고 하는데 지금 현재 선관위가 찍소리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적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시스템을 하고 나서 마지막 최종적인 검증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해도 이상할 것 하나도 없지요. 야.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런 기계가 있다가 하죠. 동시에 200명을 동시에 도청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계를 도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죠.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IT 기술의 수준은 네네.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이번에도 그랬죠. 시스템 안에 봤더니 온라인이 가능하더라, 뭐가 가능하더라. 우리가 블루투스니 QR이니 뭐니 여러 가지 시스템들 가지고 갖다 놓고 하면 그 안에 어떤 칩이 어디 구석에 어떻게 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기계를 써서는 안 된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선거 관리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의 권리, 우리가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선거를 하고 투표하고 개표하는 일은 예, 네.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해야 된다.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투표하러 갈 때 투표장에 가보시면 여당 사람도 있고 야당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민주 시민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개표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굳이 그다음 고담 한번 보세요. 만약 수개표 한다면 하는 자료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예. 만약 수개표를 한다면 대선의 경우 한두 시간 내에 전국 개표가 완료가 됩니다. 야. 그죠? 전국 투표소가 14,464곳에서 네. 251군데로 이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첫 박스가 도착할 때부터 마지막 박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제일 마지막 박스는 검은도에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오거든요. 검은도는 밤에 배가 안 뜬대요. 검은도에는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서 민주성향 또는 여야 나눠서 검은도에서 개표해서 결과만 알려달라고 해도 되잖아요. 예, 시민 참관단도 같이 있고요. 굳이 네. 박스를 옮겨야 되는 건 뭡니까? 자, 이렇게 옮겨서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전국에 평균 잡으면 14,464곳이 251곳으로 이동하면 57개 투표소 박스들이 한 군데로 다 이동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동하다가 난 사고가 뭡니까? 열리고 뜯기고 찢어지고 도장이 누락되죠. 네네. 도장 누락된 거는 뭘 의미하냐면 박스가 통째로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도장을 찍어야 그날 참관한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받고 가서 밥을 먹습니다. 저녁에. 그런데 도장이 빠졌다? 박스가 통째로 바뀌었다는 뜻합니다. 어디서요? 옛날에 정동영
정동영 후보 강남에서 55개 박스 중에서 무려 28개가 열리고 뜯기고 찢기고 도장 없어진 걸 발견했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 독일과 프랑스는 투표함 이동은 불법으로 하고 위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죠? 그래서 그렇군요. 그 다음에 14,464곳에서 투표소 현장 수개표를 하면 저렇게 쭉 이쪽 저쪽 나눠서 해봐야 1인당 300장이라니까요. 어차피 투표소에는 선관위 직원, 경찰, 여야 참관인 이미 배치되어 있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개표하라 이거예요. 그 자리에서 개표해서 알려달라 그러면 핸드폰으로 딱딱 찍어서 몇 투표소 결과 이렇다고 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돈도 보내는데 저기서 네네. 전부 다 위에서 CCTV 돌리고 핸드폰으로 찍고 하면은 축제처럼 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 CCTV에 핸드폰에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 낭패 볼 것이다. 예. 큰 재앙이 올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대표님 제가 그 몇 가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이번에 그 국감 때 강병원 그 민주당 의원이 이 국정원이 보안 시스템을 조사하고 철수하면서 뭐 툴을 2개를 심어놨다고 이거를 선관위가 발견해서 삭제를 했다 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뭘까요 도대체? 뭔가 우리가 통상 컴퓨터 시스템에 툴을 심어놨다라고 할 때 전문적으로 백도어라는 얘기를 하는데 백도어 그건 뭐냐면 이제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쪽을 통해 가지고 쭉 주로 보이스피싱이나 그런 해커들 수로 쓰는 건데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네네. 무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시스템 자체를 써서는 안 되고 이번 시스템을 국정원에서 이슈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 과정이나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또는 보안 점검을 하고 하는 데에도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에 대해서는 전자개표기를 원천적으로 쓰지 않는 쪽으로 법제화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정말 너무 이 대담을 잘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굉장히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고 제가 좀 충격받은 것은 아까 그 말씀하신 표가 50대 50 정도로 나오면 미분류표도 그 정도로 나와야 정상인데 지난번에 작년 그 대선 개표를 보니까는 그렇지가 않네요. 네, 한쪽으로 윤석열 쪽으로도 많이 가네요. 이게 이상하네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박빙인 곳에서 이런 거를 많이 써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박빙이 아닌 지역에서 그냥 무대기로 할 수 있네요. 이게 보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런 게 있고요. 선관위가 이번에 국정원 그 조사를 받으면서 선관위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이상 부정선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선관위가 주범이네요. 보니까요. 선관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도와주지 않는 한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 네네. 자, 부정선거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줬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왔죠? 그걸 시토한 겁니다. 아까 개표 사무원만 봐도요. 오늘 우리 대담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럼 전국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전국 데이터를 쭉 보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 집계 분석.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특정한 패턴이 있죠. 그죠? 자, 그럼 대충 어림 잡아서 수도권 박빙, 그죠? 서울, 경기 박빙이에요. 수도권 박빙. 그리고 저 강원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가 6대4로 앞서죠. 그죠? 충청도 가면은 충청, 대전, 어느 정도 박빙. 그 때에 따라서는 55대45로 이쪽 저쪽으로 가기도 해요. 충청, 대전은. 그죠? 그다음 경북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7대3. 그죠? 거의 7대3. 또는 75대25. 그죠? 경북. 부산은 그보다 조금 낫죠. 65대35 또는 6대4. 그리고 저쪽 호남으로 가면 8대2 또는 85대15. 그리고 저쪽 세종이나 제주도로 가면 5대5. 이거는 선거 때마다 지방선거고 보궐선거고 대선이고 할 것 없이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우리 한번 전국적으로 한번 보죠. 서울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보면은 쭉 이게 25개 구를 전부 다 설명하면 시간이 엄청 들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자개표기로 봤을 때 48대 52로 저 파란색은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후보. 52는 윤석열이에요. 국짐. 그러면 48대 50입니다. 48대 50인데 오른쪽 미분류표만큼은 어떻게 분류했나 봤더니 45대 55로 분류했습니다. 마이너스 3 나오죠.
48 빼기 45, 즉 이재명 후보는 마이너스 3% 정도 미분류표에서 손해를 봤다는 뜻이네요. 네네네. 자, 그럼 위에다 빨간 줄 친 거는 뭘까요? 빨간 줄 칠 때 보면 위에 제일 중간거 보면 전자개표기로는 52대 47로 이겼네, 그죠? 네네. 이재명 후보가. 그런데 미분류표는 46대 51로 오히려 지는 걸로 분류를 해놨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구로구, 강천구, 관악구. 미분류를 요 계속 8 저쪽으로 군데가 주는군요. 전자개표기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나왔는데 전자개표기가 예. 95%입니다. 95%. 예, 95%의 예. 전자개표기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는데도 5%의 미분류표에서는 윤석열을 더 많이 줬다는 통계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야. 자, 그러면은 그다음 경기도 볼까요? 네네. 경기도는 이로 둘로 나뉘는데요. 안산, 성남은 파란색을 칠했고 수원은 빨간색을 표시를 했는데 예예. 경기도는 자 그다음 경기 2를 한번 보세요. 네. 경기 2를 보면 저 맨 밑이 전체 통계 나오면 52대 48로 이재명 후보가 2% 앞선 곳이 경기도입니다. 예예. 경기도 전역에서 전자개표는 52대 48로 이재명 후보가 앞섰습니다. 네. 미분류표는 46대 54. 압도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용인구 파란 박스 돼 있죠? 예. 그 앞에 보면 바로 앞 페이지 보면 용인뿐만 아니라 저 앞쪽에 바로 앞에 경기 1, 경기 1 성남 1을 아까. 보시면 네네. 안산 파란색이죠. 성남 네네. 파란색이죠. 네. 요 세 곳은 전자개표는 이겼는데 미분류표는 졌죠. 이것이 그대로 석 달 뒤 지방선거에 전자개표기에서는 앞섰는데 미분류표에서 진 거로 나타나서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이거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서는 전국이 합산되기 때문에 별로 심각한지 모르지만 이게 지방선거나 총선으로 가게 되면 전자개표 이겼는데 미분류표 분류에서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이 네네. 어떻게 현실화되는가를 말해줍니다. 성남 분당 같은 성남에는 4명 중에 3명이 민주당 의원이죠. 안산은 전원 다 4명 다 민주당 의원이고요. 용인도 4명 중에 3사람이 민주당 의원인데 이 의원들은 자신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자개표 아무리 이기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미분류표에서 뒤집어버리죠. 다른 곳은 그나마 그래도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그렇지만 이것은 시장이 바뀌었다니까 시장이. 네, 그래서 52대 48인데 46대 54로 분류를 했고 자 그다음 경기 2 봤죠. 인천 볼까요? 인천 보면 계양구 강화군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55대 44로 압도적으로 55대 45로 압도적으로 이겼지만 미분류 분류한 거 보십시오. 47대 52로 분류해놨습니다. 인천 전체로 49대 51로 박빙. 그죠? 그런데 미분류는 43대 57로 압도적으로 윤석열한테 유리하게 분류를 했더라. 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인천입니다. 그 다음 강원. 강원은 고향 삼척 이렇게 네모 박스를 쳤습니다만 강원은 4대 6이죠. 그죠? 43대 56으로 강원도에서 비교적 선전했어요. 43대 56. 원래 40대 60이 맞는데 43대 56으로 선전했는데 미분류는 35대 65로 압도적인 편차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분류표로 분류하고 나면 그 다음 아무도 검증 안 하거든요. 저처럼 이 대선 이거를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이 자료를 전량을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다음에 한 달이 지나가기 전에 대선 무효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해서 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시군요. 이거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것이 그러네요. 그 이전의 대선들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이거 뭐 화나지 않겠습니까? 누가? 화가 납니다. 강원도가 이렇습니다. 그 다음 대전이 참 독특한 곳인데요.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죠. 대전은 그 다음 데이터를 보시면 대전은 우리나라 한가운데 있을 만큼 전체적으로 48.5대 51.51 정도로 박빙인 지역입니다. 그죠? 굉장히 중립적인 지역이라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50이네요. 대전 중에서 동구와 중구는 압도적으로 여기는 48대 51 정도로 전자개표는 전부 박빙입니다. 그런데 미분류를 4대 6으로 분류해요. 40.76대 59.24. 4대 6. 동구와 중구는 4대 6으로 분류를 하고 서구와 유성구는 거의 5대 5 수준으로 여기는 45대 55 수준이네요. 해서 서구 유성구는 좀 낮고 동구와 중구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게 박빙인 지역을 전자개표 박빙 지역을 4대 6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대덕구는 전자개표기는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미분류표는 지는 것으로 50대 49
그러니까요. 50대 50이죠. 거의 뭐 50대 50인데 네네네. 42대 57로 분류를 하는 바람에 저희는 결과가 뒤집어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대전 지역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장난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칼라링을 해서 전자개표기 승리했으나 미분류표 패배한 지역까지 포괄을 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충청북도 46대 54인데 38대 62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리의 청주 이런 데는 좀 더 심각하게 거의 박빙이에요. 박빙인데 미분류는 4대 6으로 분류했습니다. 전부 41대 58, 40대 59, 43대 57, 39대 60, 39대 60이 뭡니까? 저렇게 분류했습니다. 청주 서원. 청주는 집중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청주가 그런가? 그렇습니다. 박빙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엎어버렸군요. 예. 네. 그렇고요. 그다음 충청남도도 비슷합니다. 45대 55. 충북이나 충남이나 45대 55 수준이죠. 그렇고 미분류는 38대 62. 여기도 심각하죠. 마이너스 7 나오니까. 그죠? 그다음이 대구, 경북인데요. 대구는 22대 78. 경북도 똑같이 22대 78이에요. 22대 78인데 미분류는 17대 83. 그죠? 거의 마이너스 5 정도 나옵니다. 17대 83. 그 외에는 전부 분포가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대구는 어디를 할 것 없이.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안동은 조금 그래도 유일하게 30%대 득표한 것이 안동입니다. 이재명 후보 고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는 21대 78로 딱 분류를 했네요. 네, 17대 83. 안동을 21대 78. 대구는 21대 78이고 부산은 40대 60입니다. 부산 경남은 40대 60입니다. 똑같이. 근데 미분류는 33대 67로 분류를 했습니다. 33대 67. 그리고 경남도 마찬가지예요. 40대 60을 31대 69. 조금 경남은 좀 더 심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하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다음 울산을 보게 되면 44대 56을 미분류표로는 36대 56 마이너스 8 분류됐고요. 그다음 세종과 제주는 54대 46을 50대 50으로 둘 다 똑같습니다. 이상하게 세종하고 제주가 비슷하게 났네요. 비슷하게 해서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는데, 자, 그럼 이렇게 전자개표기와 미분류가 이렇게 상식 밖으로 분류했는데 잘 된 곳은 없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그다음 보시죠. 대족은 호남입니다. 호남. 위대한 광주, 위대한 전남, 위대한 전북은 정말 너무나 정직하게 개표가 됐습니다. 보실까요? 궁금합니다. 전북은 85대 14, 85대 14, 85대 14 싹 똑같잖아요. 전자개표 85대 14, 미분류표도 85대 14. 그럼에도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는 윤석열 후보한테 약간 유리하게 분류해준 결과로 나옵니다. 전북은. 그런데 전남은 그다음 전남을 보면 제로가 나옵니다. 89대 11, 89대 11. 전남은 제로가 나옵니다. 그다음 광주는 더 제로입니다. 이거는 특히나 광주 남구와 북구는 제로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도 제로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전라남도 한때 2012년에 뭐가 있었냐면요. 2012년에 저런 데이터가 이 앞전에 방금 보신 광주 데이터를 못 본 상태에서 노인 가설이라고 있었습니다. 미분류가 나오는 것은 노인분들이 손이 떨려서 잘 기표를 못하는 바람에 미분류를 많이 갔고 노인이 많은 지역은 보수적인 곳이야 라는 논리를 가지고 덮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 딱 보면 그 말 못하게 돼 있어요. 예전의 케이스나 이 광주의 대조군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거짓말. 그러면 왜 광주, 전남, 전북은 저렇게 정직하게 조합적으로 확률적으로 모집단과 부분 집단이 통계가 저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저러한 미분류 조작과 관련된 지시가 암묵적인 지시라더라도 저런 지시가 없었을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있었지만 거부했을 가능성. 이 두 가지 외에는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시를 받은 분이 있다면 그분이 좀 양심선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다음 데이터 한번 보시죠. 예, 네. 대전, 중구, 서구, 유성고지인데 제가 대전을 딱 찍은 것은 우리나라 한 중앙부에 있고 박빙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대전을 한번 팍 찍어서 그다음 한번 대전 동구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어떻게 되냐면 붉은 색깔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전 동구에는 80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즉 투표구가 80군데입니다. 대전 동구는 투표 박스가 80개가 발생했고 80군데에서 투표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중에 무려 71개 데이터, 71개 박스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를 해줬기 때문에 저 도표 가운데 제일 오른쪽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보이지도 않죠. 네. 제일 오른쪽에는 저 개표 상황표를 분류한 당사자의 이름이 저기 적혀 있습니다. 각각 이름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분석을 해봤더니 홍보도 다르고 인격증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샘플로 울산과 마산, 울산의 개표 사무원과 마산의 개표 사무원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100% 자기가 분류한 14장 모두 다 편차가 크게 윤석열한테 유리하도록 분류해준 케이스만을 골라서 제가 고발을 해봤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했더니 경찰이 수사를 했어요. 저도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불러서 물어봤더니 자기는 있는 대로 사실대로 분류했다는 거예요. 끝.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투표 용지를 전량 다 내놔라고 제가 요구한 거예요. 대통령 검증 가능, 얼마든지 검증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중앙선관위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안 주려고 애를 쓰죠. 자신 있으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간단하죠. 네, 간단하죠. 대전동구가 무려 80.7% 편중 분류율. 100개의 데이터 가운데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한 데이터는 6장밖에 없고 80개 데이터 가운데 71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고 3장은 아예 미분류표가 발생하지 않는 거소라든지 잘못된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분류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 3장을 빼고 나면 77개 중에서 71가 유리하게 무려 88.7% 편중되게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해줬더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 보시죠. 대전 전체는 어떻게 되는가? 대전 전체 80.8%.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468개 중에 무려 378개를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분류해서 80.8%. 그럼 경기도 궁금하죠? 경기도. 그 다음 82% 경기도 전체에서 82%에 달한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미분류표를 편중되게 분류해줬더라. 그 다음 서울 73.2%. 그 다음 전국적으로 74.2%를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하게 나누어져서 결과적으로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미분류표가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아까 봤던 검증이 가능한가 부분에서 그러면 이거를 지금 대선 무효 소송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걸 자료를 검증하겠다고 했을 때에 과연 검증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투표용지 전량을 장충체육관이 됐든 다 모아달라고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투표용지가 3,400만 장이 쌓이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 스캔 파일이 있습니다. 이미지 스캔 파일은 뭐냐면 투표용지가 처음에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이미지를 착각 찍습니다. 그거는 이미지 스캔 파일로 존재하죠. 전산 파일입니다. 저거를 전량 대비를 해버리면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전자개표기를 통과하고 나온 이후에 인주를 묻혀서 무효표를 만들었거나 정상적인 표를 엉뚱한 대로 분류했거나 다른 곳으로 보냈거나 전량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개표기까지 일정량을 줘서 테스트한 다음에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요구한 것이 지금의 대선 무효 소송입니다. 그거를 대법원이 기각시킨다고 한다면 엄청난 압력이 대법원으로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중앙선관위가 저기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지 스캔 파일을 감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100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 용지에는 사람 이름이 없어요. 무기명이다. 1년 번호도 없어요. 지금 아무나 텅 빈 종이에 도장 하나 찍는 거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스캔한 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왜 부담스럽죠? 홍길동이 100표 중에
홍길동이 51표를 받았고 임꺽정이 49표를 받았다고 하니 그 100장을 스캔한 파일을 공개해도 나쁠 거 하나 없잖아요. 예. 맞죠? 그런데 왜 감춥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출 이유가 것이죠. 없죠. 감출 이유가 없죠. 어허. 자,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네. 새로운 시스템은 어허. 이미지 스캔하기 전에 안에서 작업해버리면 이미지 스캔하고 나면, 그죠? 우리가 전자기적인 방식이 무서운 것은 네네네. 앞으로는 이미지 스캔 파일 공개할게. 자신 있어. 투표용지 마음대로 봐. 다 열어줄게. 그런데 그것이 기계를 바깥으로 토출되기 전에 내부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누가 압니까? 그거 뜯어보자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끔찍하네요. 네네. 끔찍하죠. 네. 이 끔찍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예. 이제 우리는 전자개표기와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굿바이 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년 총선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머리 푹 숙이고 송구하다. 네네. 대법관님이 우리 사법부에서 판사님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봉이 대법관 아닙니까? 뭐가 궁금하다고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하시냐고요. 우리나라 최고위직 아르바이트 아닙니까? 네네. 임시직 창피하지도 않으시냐고요. 네? 왜 거기 가서 임시직 소리를 듣냐고요. 비상임. 네네. CEO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완벽하게 장악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 사무총장이 실세네. 사무총장이 누굽니까? 윤집단의 친구 아닙니까? 예예. 아, 사무총장이 친구군요. 중앙선관위원장하고는 네네. 중앙선관위원장하고는 동기입니다. 연수원 동기, 사법고시 동기, 그리고 연세는 3살이나 많으세요, 그분이. 59년생. 선관위원장님이? 김영수 대법원장하고 동갑이에요. 59년생. 예. 중앙선관위원장은 62년생. 지금 노태학 위원장님은 한양대 다니면서 재학 중에 사법고시가 됐기 때문에 3살이나 적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중앙선관위원장이 더구나 비상임인데다가 보고받을 것도 별로 없고 기현으로 물러나는 거잖아요. 실세가 누군데? 윤집단 대학 동기네. 네. 왜 사무총장에 그런 사람을 앉혔는가? 네, 진지하게 네, 고민해봐야 돼요. 네. 왜 이 시점에 국정원에서 대선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가 알아봐야 되고 예. 왜 하루 전날 그 문제를 해서 결국 이 시스템에 문제 있다는 것을 국감까지 가지고 가서 국감에서 국짐 후보들이 오히려 다그치고 있고 민주당은 죄진 것처럼 있는 이 상황이 도대체 뭐냐고요. 주객전도도 이런 주객전도가 없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이거는 웩도도 개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에요. 이런 꼴을 지금 우리가 매일같이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저런 기계는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네. 우리 ATM 기계에서 네네. ATM 기계에서 돈을 뽑는데 100만 원을 뽑겠다고 예예. 5만 원짜리 20장을 찍었는데 그중에 한두 장이 만 원짜리가 나왔다? 아, 이거 큰일 나죠. 아마 창구에다가 돈 던져버릴 거예요. 그죠? 예예. 수능에서 채점하는데 1번을 2번으로 채점했다? 학부모들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 가가지고 교육부 가서 아마 불질러 버릴 겁니다. 예예. 근데 왜 대통령 선거는 저런 시스템을 써도 되느냐는 거예요. 네네. 그죠? 사무총장이 선관위원장보다 네. 나이가 많고 나이도 대통령 많고 대학 동기예요. 권력도 많고 그렇군요. 야, 왜 그 자리에 왔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재미있겠네요. 정말 고민해봐야 돼요. 예, 이제 오늘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는 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이제 1년 반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이번 달이 여러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해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이후로 대형 사고가 지금 터지는 것이 아주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은 이제 당연한 그런 일인데요. 지금 저들은 그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는 와중에 이번에 지금 이제 이 국정원에 이 소위 말하는 부정선거 논란 이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신상철 대표님을 모시고 정말 진실이 무엇이냐, 또 앞으로 갈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고요. 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결국은 우리 시민분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이 조직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상철 선생님께서 우리 시민분들께 응원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금 이 이슈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전자개표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개표를 하는 한 투표 결과와 투표와 개표가 다르게 됩니다.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스탈린이 했습니까? 선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표가 결정한다고요. 그걸 보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수개표를 쟁취해야 됩니다. 전자개표기를 없애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 총선까지 열심히 운동해야 될 것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폐지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요. 네, 투표로도 심판하고 촛불로도 심판해야 되는데 개표로도 심판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상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